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외환 시장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시사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480원대를 오가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급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뚜렷한 국제적 호재나 경제 지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나타난 이 급격한 변화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전체의 가격대를 바꿔버릴 만큼 강력했던 이번 조치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그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환율 개입을 미리 감지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 하락세가 새해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연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환율 끌어내리기에 나선 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정부의 주요 경제 통계들이 연말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다수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회계 장부 역시 12월 30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마감됩니다. 즉, 한 해의 경제 성적표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보이게 하려면 마지막 날의 환율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환율 차트를 살펴보면 이러한 정부의 개입 의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인위적인 힘이 작용해 가격을 억누르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번 개입에는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국민연금까지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규모 개입 직전에 시장에는 어떤 전조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본격적인 급락이 있기 전인 20일과 23일 사이에 환율 차트 움직임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차트를 확대해보면 마치 톱니바퀴나 심장 박동처럼 아주 짧은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는 지저분한 모습이 관찰됩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반복되는 이 급등락 패턴은 정부가 시장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마치 특정 지점 이상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485원 이상으로 베팅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그재그 형태의 차트가 나타나면 곧 정부의 본격적인 실력 행사가 있을 것임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톱니 패턴은 환율을 끌어올리려는 시장의 힘과 이를 누르려는 정부의 힘이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할 때 발생합니다. 이 톱니바퀴 같은 차트 패턴은 정부가 이 가격대에서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1485원 이상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움직임 속에는 더욱 중요한 전략적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달러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시장의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지 미리 시험해보는 과정입니다. 반복적인 개입을 통해 연말 종가 관리에 필요한 달러 물량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고 확보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계산이 끝나고 물량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30원씩 대폭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초 정부가 설정했던 1차 환율 방어선은 누가 뭐라 해도 1485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개입을 통해 환율을 한 단계 레벨 다운시키며 방어선을 성공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제 정부의 새로운 방어선은 1460원대로 전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형성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도 환율이 1460원에 근접할 때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달러를 매도하며 개입했습니다. 시장이 1460원 선을 뚫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정부는 강력한 힘으로 다시 환율을 급격히 하락시켰습니다. 이는 연말까지 1460원 선이 뚫리지 않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는 정부의 필사적인 메시지입니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반란을 꿈꾸며 정부가 이 선을 지킬 힘이 정말 있는지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최소한의 종가 관리 정도는 해낼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까지 개입했는데도 종가 관리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외환 관리 능력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왜 하필 12월 30일이나 31일의 환율이 그렇게 중요한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굳이 연말 마지막 날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정부는 적어도 외부에 공개되는 장부상으로는 경제 지표가 멀쩡해 보이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로 끝나느냐, 1,550원대로 끝나느냐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최근 미국 투자를 늘리며 달러 부채를 많이 짊어진 국내 기업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기업들이 보유한 막대한 달러 부채를 원화로 환산해 장부에 기록할 때 바로 이 연말 종가가 기준이 됩니다.
환율이 1 550원이냐, 1 400원이냐에 따라 장부상 부채 규모는 천지 차이로 달라지게 됩니다. 환율을 1 400원대 초반까지 끌어내리면 기업 부채가 최대 10%까지 줄어드는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건전해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회계적 분장 효과를 냅니다. 은행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BIS 비율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매우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치솟은 상태로 한 해가 마감되면 달러 표시 자산의 원화 가치가 급등하게 됩니다. 겉보기엔 자산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위험 가중 자산이 커지면서 건전성 지표에는 악영향을 줍니다. 위험 자산 비중이 늘어나면 분모가 커져 결과적으로 BIS 비율이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BIS 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은 대외 신인도 하락과 자본 확충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환율을 인위적으로 방어해주면 은행들은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적극적으로 연말 환율 종가 관리에 나선 배경에는 금융권의 이러한 절박한 사정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대외 부채 규모를 작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GDP를 달러로 환산할 때는 연평균 환율을 쓰지만 갚아야 할 외채 규모는 연말 환율로 평가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갚아야 할 외채가 원화로 환산했을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개입하여 환율을 억누르면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통계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 지표가 안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정부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매직입니다. 결국 기업, 은행, 정부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12월에 강력한 환율 방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환율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12월에 힘을 다 써버린 정부가 1월이 되면 환율 방어에 실패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무작정 돈을 쓴 것이 아니라 1월 초의 시장 상황까지 면밀히 계산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월 초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 덕분에 환율이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목격한 시장 참여자들이 겁을 먹고 당장 상승 베팅을 주저하게 됩니다. 또한 연말에 수출 실적을 올린 대기업들의 수출 대금이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기업들이 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 환율 안정을 돕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지사가 국내 본사로 자금을 송금하는 수요도 1월에 몰립니다. 직원 급여 지급이나 협력사 대금 결제를 위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바로 이 1월의 환전 수요를 믿고 연말에 과감하게 개입 카드를 던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일시적 호재가 사라지는 1월 중순 이후부터 2월 사이입니다. 이미 연말에 실탄을 소진한 정부가 다시 한번 환율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정부보다 훨씬 영리하기 때문에 개입 여력이 떨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따라서 1월 초가 지나면 환율 시장은 다시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개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정부가 환율 방어에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환율은 800원대에서 1 968원까지 치솟으며 2배 넘게 폭등하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모하게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으며 방어하다가 결국 곳간이 비어버려 국가부도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다행히 지금 당장 1997년과 같은 형태의 국가부도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대한민국 개인과 기업들은 막대한 양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기초 체력이 다릅니다. 국가 전체의 외환 유동성 위기로 번질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환율 급등 사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08년 당시 정부는 1영원이었던 환율이 1 570원까지 폭등하는 것을 막지 못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결국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라는 외부의 도움 덕분에 간신히 1 570원 선에서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급성으로 찾아온 외환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독자적인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환율 불안 상황은 과거의 급성 위기와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 달리 급성 질환이 아닌 만성 질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과거 급성 위기 때는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아 정부가 아무리 눌러도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율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상향하는 만성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작심하고 힘으로 누르면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만성질환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면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고통은 다시 찾아옵니다. 오히려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약으로만 버티다 보면 6개월이나 1년 뒤 병세는 더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환율 개입 역시 당장은 효과를 보겠지만 개입을 멈추는 순간 환율은 다시 튀어오를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개입이라는 약물에 내성과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헐어 환율을 막는 패턴이 반복되면 시장은 이를 역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 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며 소모전을 유도하는 지연 전술을 펼칩니다. 시간은 결국 자금이 한정된 정부가 아닌 시장의 편이기 때문에 버티기 작전으로 가면 정부가 필패합니다. 결국 약물 처방으로 증상을 억누르기보다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수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야만 몇 달 뒤 환율이 다시 폭등하여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현재 환율 방어 실패의 근본 원인은 잘못된 통화 정책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감히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가 무려 42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역사상 최장 기록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신흥국인 한국의 금리가 낮다는 것은 경제학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편성한 과도한 적자 재정 또한 환율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나눌 것 없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정책들이 지속되었기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현 정부는 과도한 감세 정책을 펼친 후 재정에 구멍을 내며 세수 부족을 야기했습니다. 야당 역시 빚을 내서라도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재정 건전성 우려는 양쪽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물론 미래 성장 동력인 AI 투자를 위해 과감하게 나랏돈을 쓰는 것은 찬성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원화 가치도 자연스럽게 강세를 띨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출을 늘리려면 그 재원의 절반은 세금으로 걷겠다는 책임감 있는 계획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세금 없이 전부 빚으로 충당하겠다는 생각은 결국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려 환율 방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시적인 문제들을 놔두고 청년들의 해외 투자나 기업의 환전 기피를 탓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이는 마치 뇌에 심각한 종양이 생겨 두통이 왔는데 진통제만 계속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두통약으로 통증을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뇌 속의 병은 점점 더 커지고 치명적으로 변해갑니다. 청년들과 기업들이 달러를 선호하는 건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이미 간파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 치료 없이 증상만 억누르는 방식은 결국 환율이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늦출 뿐입니다. 몇 달은 막을 수 있겠지만 억눌린 힘이 터져 나올 때는 더 큰 파괴력으로 환율이 급등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식의 임시방편을 2번, 3번 반복할수록 정부의 방어 체력은 급격히 고갈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끌어내린 것 역시 공짜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질란 쉽게 말해 지금 달러를 빌려 쓰고 나중에 갚기로 약속하는 거래입니다. 3개월간 환해질을 한다면 사실상 3개월 동안 달러를 빌리고 대신 원화를 담보로 맡기는 셈입니다. 당연히 남의 돈인 달러를 빌렸으니 이자를 내야 하고 내 돈인 원화를 빌려줬으니 이자를 받습니다. 문제는 현재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주고받는 이자 계산에서 우리가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달러 이자는 비싸고 원화 이자는 싸기 때문에 그 금리 차익만큼 국민연금은 확정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환해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금리 차이에 의한 비용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납니다. 국민연금이 사상 최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뉴스에 마냥 환호하기엔 이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수익률은 주식을 팔지 않은 상태의 평가 금액일 뿐 아직 내 주머니에 들어온 현금이 아닙니다. 반면에 환해지 비용은 매번 꼬박꼬박 현금으로 지불되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확정된 비용입니다. 마치 주식 계좌의 평가 수익은 사이버머니처럼 떠 있는데 수수료는 실제 현금으로 계속 나가는 꼴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을 믿고 매번 발생하는 막대한 환해지 비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먼 훗날 연금 지급액이 납입액보다 많아지는 시기가 오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주가가 하락해 있거나 환율이 불리하다면 지금의 화려한 평가 수익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방어를 위해 이미 지불해버린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 되어 국민의 노후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총알바지로 쓰는 동안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나 일시적인 통계 착시에 현혹되지 말고 거시 경제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앞으로 1년은 대한민국 경제와 개인의 자산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중심을 잡고 생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 환율 급락의 비밀과 그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